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경매 전문 로펌 법무원 연인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원 연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은 변호사들의 평생 꿈이라고 할 수 있는 파기환송 1, 2심 다 지고 대법원에서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을 10개나 갖고 있습니다. 확률은 4%입니다. 그리고 대기 중인 파기환송, 기다리고 있는 파기환송 판결도 3개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1심 패소하고 2심 승소한 사건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매 소송은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연인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쓴 책입니다. 10년 만의 신작 경매 승부사들 한번 읽어보시면 경매로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지난 방송에 이어서 지난 방송에서 지분 경매와 그다음에 유치권, 이 혼재된 그런 특수물건에 대해서 제가 종잣돈 한 푼 없이 낭차를 받아가지고 단기간 내 해결을 해서 2억 원을 벌었다. 이런 식의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물건이 어떤 것들인지 유료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많은 분들이 사기 아닌가, 변호사가 우리 속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만큼 이 물건이 대단한 물건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는 반증이 될 테니까요. 사기가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나올 수십 개의 이런 경매 전설들 사기가 아닙니다. 다 실화이고 제가 낙찰받거나 제 제자가 낙찰받거나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해서 낙찰받은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사건 번호는 항상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방송 들으시면서 꼭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전설 비하인드 스토리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에게 힘의 원천입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이 물건입니다. 펜을 한번 꺼내 볼까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3억 2,400 정도 되는데 최저가가 4번의 유찰을 거쳐가지고 지금 1억 3,20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증금, 이찰 보증금은 1,320만 원이 들어가는. 그래서 주의사항으로는 유치권이 신고돼 있고 지분 매각이다. 이렇게 이제 기재가 돼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 물건을 저희가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이렇게 그 16명이 들어와서 낙찰받았죠. 2억 800에 낙찰받았습니다. 당시 시세가 3억 4천 5천 정도 했으니까 시세보다 한 1억 4천 정도 싸게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가치는 지난 시간에 방송을 해서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이 방송을 지난 방송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방송 들으시기 전에 지난 일부를 한번 들으시고 나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리스크를 이제 해지하는 방법, 이런 특수물건 가운데서도 리스크를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단 1%의 리스크라도 있다고 한다면 입찰을 말립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수물건 들어갈 때는 한간에서 흔히 알듯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노 리스크,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노 리스크 하이 리턴, 이거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응찰가를 이렇게 쓴 데에는 그 리스크 통제의 비밀이 숨겨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치권이나 지분 뭐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높게 쓴 것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어차피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할 건데, 그런데 이 2억 800을 썼을 때 유치권이 아까 이제 그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억 2,500의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치권을 최악의 경우에 다 떠난다 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입찰가, 이 정도 선에서 낙찰을 받으면 리스크가 통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가장 원론적이고 쉬운 리스크 통제 방법입니다만은 위장 임차인 물건을 들어갈 때도 그렇고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이런 물건 들어갈 때에도 저희는 단 1%의 리스크도 없이 들어간다. 확실하게 리스크를 통제하고 입찰한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특수물건은 뭐 아니면 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단 1%의 리스크도 없이 굉장히 고수익을 얻는 아주 좋은 그런 그 경매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물건의 이제 법적인 하자가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보시면 지난 그 시간에 잠깐 봤습니다만은 토지가 온전한 단독 소유가 아니라 토지가 지분이었죠. 그리고 토지는 지분인데 그 위에 올라와 있는 건물은 단독 소유였고요. 그렇죠? 참 희한하죠. 그래서 토지 지분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예, 그 물건 명세서에 신고된 그 전입 신고자들은 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어가지고 신경 쓸 게 없었습니다만은 저희가 따로 이 전입세 열람을 떼봤더니 거기에 이제 한 3명 정도가 3명 정도가 그 대항력 있는 전입 신고자가 있었더라.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 중요하죠. 1억 2,500만 원의 유치권이 신고돼 있었고 게다가 유치권자가 이 다가구 주택의 1층을 점유하고 있더라. 예, 그래서 얼핏 보면은 예, 공사대금이 있고 1억 2,500만 원 그리고 예, 점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유치권의 형식적인 요건을 다 갖춘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물건이었다더라. 예.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것들은 이런 법적인 것들은 다 단칼에 예,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겠는데 이 유치권은 해결할 수 있어도 예,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돈이 없었다 그랬죠. 예, 여기저기 돈이 이제 낙찰받아서 묶여 있는 바람에 돈이 없었다.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을 탈탈 털어보니까 한 2천만 원이 있었다. 근데 입찰 보증금이 아까 얼마라 그랬죠? 1,420만 원이었죠. 입찰 보증금 낼 정도밖에 돈이 없었다. 그러니까 2억 8백 낙찰받았으니까 입찰 보증금 빼고 한 1억 9천여만 원은 예, 대출을 받든 뭘 받든 예, 아니면 현금을 직접 구하든 이렇게 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법적으로 복잡한 물건에 대출을 해줄 은행이 없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야 저희 법무법인 열린의 의견서를 첨부해가지고 은행을 설득하게 되면은 예, 대출을 척척 받아냅니다만은 예, 당시에는 예, 굉장히 은행이 보수적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토지 지분이나 대항해 임차인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요 1억 2,500만 원의 유치권 신고 때문에라도 대출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잔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요 무사히 잔금을 다 치렀습니다. 치르고 나서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한 달 안에 해결을 했다. 예.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예, 그 놀라운 과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예, 물건의 해결과 수익. 예, 첫 번째로는 이 대지가 공유 지분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공부가 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유 지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 등기부상에 뭐 2분의 1 지분씩 같이 이제 공유하는 일반적인 공유 지분의 형태가 있지만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하는 공유 관계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인들은 이제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땅을 소유하는데 이렇게 2분의 1씩 그 공유를 하고 있다. 2분의 1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느 부분을 특정해 가지고 여기에는 A가 공유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여기는 B가 소유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 지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특정해가지고 소유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거는 전형적인 공유관계의 모습이 아닙니다. 공유관계는 이렇게 특정해서가 아니라 전체 땅을 2분의 1씩 그 한다 이런 의미는 전체 땅을 2분의 1씩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해가지고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네 땅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거는 이렇게 특정해가지고 서로 합의를 해서 이렇게 비록 등기부에는 2분의 1씩 공유하는 거로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은 내가 갖고 이 땅은 B가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해가지고 소유하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공유 지분 관계가 아니라 단독 소유라는 거죠. 그렇지만 등기부에는 똑같이 2분의 1씩 지분을 소유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텐데 예, 이렇게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이 대표적인 표상이 이런 거겠죠. 하나의 필지 위에 이제 A랑 B가 예,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합의를 해가지고 쪼개서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각자 자기의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예, 웬만해서는 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하나의 중요한 표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비록 대지는 등기부상으로 지분 경매처럼 나와 있습니다만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이기 때문에 특정해가지고 내가 이걸 땅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더라. 예. 여러분들 그 공유 지분 관계에서 그 가장 큰 효과는 뭐죠? 예, 바로 내가 이제 요 2분의 1 지분이 나오면 요 2분의 1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형식만 공유 관계이지 실제로는 공유 관계가 아니라 단독 소유 관계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입 신고자는 역건물의 임차인이었더라. 예, 아까 말씀드린 그 3명의 그 대항에 있는 전입 신고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입 신고할 때에는 이게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까 동호수를 산정해가지고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지번만으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필지가 하나니까 지번도 하나겠죠. 하나의 필지 위에 건물이 2개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받는 것은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의 임차인들도 전입신고를 했겠죠. 근데 지번이 똑같으니까
이 건물에 전입신고한 임차인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전입세 열람을 떼봤더니 여기 이 지번에 전입신고한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는 대학로에 있는 임차인도 있었는데 그 대학로에 있는 임차인들 조사를 해보니까 옆 건물의 임차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 이렇게 이제 해결을 또 했죠. 예, 그런데 남은 건 유치권이지 않습니까? 유치권인데 유치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통상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증거를 수집을 해서 유치권이 성립할 가능성은 단 1%도 없겠구나. 예,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죠. 예, 물론 1%의 가능성이라 하더라도 혹시 실패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을 떠안고도 손해 안 보는 선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리스크를 통제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죠. 예,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였나요? 이 유치권 때문에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잔금을 못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유치권이 허위다라는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자. 협상의 시간은 언제까지요?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예, 그때 한 달 동안 주어진 시간, 혹은 한 달 동안 주어졌는데도 잔금을 못 내면 바로 권리를 상실하는 게 아니라 재경매 될 때까지 또 한 달. 그때까지는 재경매 사흘 전까지, 실무적으로는 하루 전까지만 잔금을 내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2달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때까지 협상을 통해서 유치권 포기약서를 받아보자. 그러면 유치권 포기약서를 받게 되면 그거를 첨부해가지고 대출을 받게 되면 잔금을 무사히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협상을 해서 형사고소 압박도 하고 제가 변호사니까 이렇게 조리 있게 법률적 설명을 해가지고 결국은 유치권 포기약서를 받았습니다. 대신에 그 양반이 이러더라고요. 어차피 선수끼리 나도 그동안에 이 경매 들어가고 나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나도, 그리고 내가 또 샤시도 티를 좀 낸다고, 유치권이 있다는 티를 좀 낸다고 샤시도 한 1,000만 원 들어가지고 바꿔놨으니까 나도 들어간 비용이 있다. 그러니까 한 3,000만 원만 줘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소송 가야 되는데 답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길래 알았다. 예, 우리 같이 선수들끼리 나눠 먹자라고 하면서 3,000만 원은 대신에 3,000만 원은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내고 그다음에 임차인을 들여가지고 그때 주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협의를 했지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투하된 금액은 입찰 보증금 1,320만 원. 이것도 제 돈이 아니죠. 은행 돈이죠. 예, 마이너스 대출 받아서 대출했으니까 종잣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증금을 마련을 했다. 그런 상태에서 잔금을 유치권 포기약서를 첨부해가지고 대출을 90%를 받았죠. 이렇게 많이 해준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많이 받기 위해서 저축은행을 찾아간 것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유치권이 있는 상태에서 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시세가 3억 5천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출 받는 거는 1억 9천 정도는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다는 전제에 쓰면은 1억 9천도 많은 돈입니다만은, 근데 유치권 포기약서 때문에 유치권이 없는 걸로 드러났으니까 3억 5천을 기준으로 해서 그 1억 9천을 대출해 준다고 하더라도 거의 시세의 55%밖에 대출을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은행 쪽도 리스크가 없지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무사히 잔금을 냈다. 그런 상태에서 대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전세를 놓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월세로 다 4가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하가 2가구, 1층과 2층. 그래서 각각 별로 월세를 줘서 3가구는 재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나머지 1가구는 새롭게 임차인을 들였는데 거기서 나온 월세 보증금이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을 회수를 해서 거기서 회수해가지고 유치권자와 합의금을 3천만 원 줬더니 3천만 원이 남았죠. 그죠? 예.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3천만 원이 남은 그런 투자가 됐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실제로 월세는 120만 원이었습니다. 내 가구의 월세가 120만 원이었는데 그때 1억 9천 받은 그 은행 이자가 80여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이 회수가 되고 생돈이 들어오고도 40만 원 정도의 월세 현금 창출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된 것이죠. 대신에 내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3년을 보유하다가 양도세 면제를 받으면서 어느 노 부부에게 4억 3,200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차익만 해도 유치권자의 합의금까지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거의 2억 돈을 벌어들인 거죠. 순수하게요. 세금도 양도세 면제가 됐으니까 그런 식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40만 원의 현금이 창출된 상태에서 오히려 종잣돈이 3천만 원이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른 물건을 잡을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해결을 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종잣돈이 없다고 좌절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남의 돈을 써서 레버리지라고 하죠.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종잣돈이 없어도 경매를 낙찰받을 수 있다. 우량 물건을요. 그래서 꾸준히 실력을 닦으며 기다리다 보면 종잣돈이 없어도 우량 물건을 낙찰받을 기회는 반드시 온다. 이게 15년 차 경매 전문 변호사인 정충진 변호사, 대한민국 넘버원 경매 전문 변호사인 정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경매의 매력을 많이 느끼셨다고 한다면 저희 대한민국 넘버원 경매 카페 아직은 그 회원 수는 10,000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로 좋은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경매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한번 이뤄보시자고요. 저는 대한민국 넘버원 부동산 경매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정춘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